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또 신입분이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랑 함께 하시게 된 계기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준이라고 하고요. 음. 저는 소설 읽기를 워낙 좋아해서 무수빈님과 함께 이제 이 방송을, 문학 정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문학 정독을 통해 갖고 한국 소설, 더 나아가 세계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삶들,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들,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들을 좀 배우고 더 나아가 무수님과 함께 등단하는 걸 목표로 문학 정독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걸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문학 정독 무수비님과 함께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혼자 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은 저희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작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매해 읽어왔었죠. 요번에는 저희가 잠깐 저번에 했었어요. 이상문학상 이전에 김승옥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했었는데 그때 할 때만 해도 요 작품집이 안 나왔었거든요, 시기상. 근데 2022년 작품이 그 사이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다시 꺼내 들게 되었습니다. 최신작이고요. 총 여섯 편의 작품이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 한 편씩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저도 수상작은 예, 편혜영 작가님의 포도밭 묘지라는 작품이에요. 요 스토리를 짧게 보면 여상 여자 상업 고등학교를 나온 4명의 친구들이 주인공인데 그 친구들 얘기예요. 친구들이 여상을 나와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보면 다 잘 안 됐죠. 어. 어 한 친구는 결국에는 일하다가 과로로 죽고 어떤 친구는 인제 결혼하고 또 각각의 인제 그런 뭐 적응기랄까? 어떻게 보면 실패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음 스토리인데요. 자, 하준 님은 이 포도밭 묘지 어떻게 보셨나요? 어, 포도밭 묘지가 이제 여상을 졸업한 4명의 여성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네네네. 여성 인물에 대한 한 명 한 명에 대한 삶들이 지금 현 세태를 좀 뭐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좀 반영하는 뭐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이제 어, 한호인가요? 결국 음음. 죽은 친구가 한호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한호의 삶을 가지고 저기 하자인 내가 풀어나가는 형식인 것 같은데, 음. 그래서 포도맛 묘지가 마지막에 나타난 포도맛 묘지가 이 현재의 어, 개통파티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우리 음. 이승 현생을 사는 사람들의 세태를 비유한 게 포도밭 묘지지 않았나. 그렇게 이 말라 비틀어진 잎도 있었고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음. 저기 라틴어 중에 어, 메멘토 모리와 비슷한 그러니까 함께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메멘토 비베레라고 있습니다. 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기억하라. 이게 우리는 너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설에도 네. 하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메멘토 모리보다 포도밭 묘지는 끝에 희화했어요. 그 희화한 게 메멘토 비베레지 않나. 삶을 기억하고 삶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해석을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4명에 대해 여상이 졸업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음음.
남고를 나온 입장으로서 그 여상의 그 삶, 제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예. 제 시대 때 여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여상이 없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음. 여상의 뭐 현실을 또 보고, 그리고 고졸자들, 이 고졸자들이 현재 삶을 그 학력 차별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한우는 음. 그게 안타까운 것으로 또 보였고, 나나 수연이나 윤주도 그래도 여상 출신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삶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메시지도 주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아, 저는 특히 결말 부분이 희화화했다. 이거는 어 몰랐네요. 한번 좀 더 한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전 되게 비극적인 결말 아닌가. 이게 어 왜 희화화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사, 포도밭 묘지가 좀,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에 보면 네네. 저기 뭐 34페이지 보면 수영이가 가지의 여태에 메말린 마른 포도알을 만지작거렸다. 건포도가 다 됐네. 내가 말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우리는 마른 잎사귀가 떨어져 있는 포도 맛을 말없이 걸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간 채 시커멓게 쪼그라드는 포도송이가 종종 눈에 띄었다. 이게 포도송이가 어찌 보면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는 객체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말라 비틀어져고 건포도가 다 됐지만 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 맞아요. 수분이 다 빠져나간 채 시커멓게 쪼는 포도송이지만 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뼈처럼 말라버린 포도알을 만지작거리면서 있는 수영과 윤주를 두고 나는 마른 잎을 밟으며 끝까지 걸어갔다. 아. 이 마른 잎이라고 하면 네 명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음. 현실, 이 현실을 밟으면 끝까지 걸어가 보자. 살아가 음. 보자.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죽지 마. 이렇게 음. 또 말을 했잖아요. 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죽지 마. 음. 수영이나 윤준이었나? 나를 뒤돌아봤지만 두 사람은 죽은 가지들 사이에 가만히 있어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뭐, 음. 예, 오고 보고. 그 문학은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음. 해석이 가능해서, 네네. 작가는 뭐 또 다른 의도로 썼을지 모르지만 음. 결국은 소설을 읽는 재미는 독자가 새롭게, 그리고 작가의 어, 글 쓰는 의도 이외에도 또 다른 상상을 펼칠 수 있고 또 다른 의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에서 소설 음. 읽기가 재밌고, 결국은 읽는 사람 목인 것 같아요. 음. 음, 맞습니다. 저도 인제 제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음 이게 보통은 뭐 영화도 그렇지만 두 층 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 그 빙하를 예로 들면 빙하에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이죠. 빙산 물 위에 떠 있는 그 부분은 거의 한 10%, 상당히 작은 적은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떠 있는 분량이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보는,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분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빙산 아래에 그러니까 물 아래에 잠겨 있는 그런 거대한 거의 한 80% 90%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미나 상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평론가들이 발견하는, 어 깊이 했을 때만 보여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대중의 영역과 평론가의 영역, 이렇게 뭐 거칠게 보면 두 부분으로 어떤 작품이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인제 이거 처음 이 작품을 두 번 봤어요. 보통 한 번 보는데 두 번 읽게 된 이유가, 처음 읽었을 때는 고개를 딱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지?' 솔직히 별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 그렇게 큰 뭐 감동이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왜냐면 전 보통 작품을 한 번 볼 때는
대중의 시선으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총 두 번 본다는 게 처음에는 대중의 그 입장에서 이 작품을 보고 두 번째 봤을 때는 평론가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그래서 대중의 입장으로 좀 봤을 때는 어 이제 상고 나온 전 여상을 뭐 상고를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아 여상 나온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요 정도. 어 네. 그리고 인제 한호가 '아 한호가 안타깝네.' 뭐 요 정도의 감상. 지금 뭐 근데 이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김승호 문학상 수상 작품집뿐만 아니라 저희가 젊은 작가상 이것도 다 둘 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작품집인데 이 작품집들의 장점이랄까? 매력 특성이 뭐냐면 작가 노트가 나오고 뒤에 해설 네. 평론가와 소설가들의 어떤 리뷰가 네. 나온다는 점인데요. 전 리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40 쪽부터 나오는 그 김하영 문학 평론가님의 이 작품에 대한 그 평론이죠. 이거 보면서 '아 이 작품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아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이 김하영 평론가님 이거 해설 보면서도 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다른 이거 이전에도 김수홍 문학상 수상 작품집에 또 인제 평론을 하시면서 근데 어떤 작품을 봐도 제가 봤을 때는 평론이 비슷비슷해요. 이 과한 디테일 디테일 어떻게 보면 디테일 변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쩔 수 없죠. 평론가들은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다 밝혀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1 쪽에 보면 이 작품을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문단이 있죠. "이 작품에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아름다움은 카미가 말하는 통일성과 깊이 있는 단순성, 정열에 찬 단조로움의 원칙, 일체의 기교나 주장, 즉 심부름을 제거한 채 운명의 장소로 직진하는 집요한 추구에서 온다."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인제 이런 단어들을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어떤 정감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캐치해내는 '아 이게 평론가구나.' 어. 저는 솔직히 문학을 공부하는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네. 저는 모든 평론가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왜냐면 뭐 이동진 평론가님도 그렇지만 그 평론가님은 누구보다 작품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건 뭐 당연한 직업이니까 프로니까 어쩔 수 없죠. 하루 종일 작품을 보는 게 평론가의 일일 텐데 그래서 대중들보다는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더 깊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인제 아까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제 첫 부분 42 쪽에 보면 어 하이슨의 말이 나오거든요. 원래 이 소설의 첫 부분에. 네. "얻어 네. 터지기 전에는 누구나 전략이 있는 법이다." 전 이거 그냥 넘어갔어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읽으면서. 아마 대부분의 뭐 대중들 어 또 비슷할 거라 저랑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사 김하영 평론가가 네. 굉장히 유명한 평론가이면서 번역가거든요. 네네네. 이 까미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세계문학 전집을 보시면 네네. 저기 유명한 프랑스 작가들, 음 철학자들 까미, 음. 앙드레 지드, 음음. 그리고 에미 졸라, 그리고 프로스트, 음. 웬만한 저기 대가들의 작품을 김하영 평론가가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다 비슷한 평론가가 또 불문학자인데 네. 항현산 평론가 들어보셨죠? 항현산. 유명하시죠. 예. 예, 항현산 평론가랑 김하영 평론가가 굉장히 유명한 아 평론가고 저는 이거 딱 보고 네네. 그 편혜영 작가는 참 복 받았구나. 아 와, 평론의 대가 김하영 평론가가 이렇게 써줬다는 것 자체가 평혜영 작가는 굉장한 영예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상작에게 아마 김하영 평론가가 대상작만 평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해석은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이상 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아, 서평가 평론을 원하거든요. 줄 한 장,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모든 걸. 아, 저도 이제 질문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그 질문들을 보면 문장을 하나하나 보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게 그리고 김현수 이게 전체적인 책평을 제가 또 보자면 김현수 작가의 책도 신영철 평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신영철 평론가는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분이 예. 또 국문과 출신이다. 국문학 박사다 보니까 와, 또 교수기도 하면서 네. 굉장히 문장이 아름다우면서 사유의 깊이가 굉장히 엄청, 있거든요. 예. 저는 이 김현수 작가 진주의 결말까지 대가들의 평론을 받았구나. 뭔가 이제 달라요. 음, 김이라부터 작가부터 백수린까지는 그냥 일반 평론가세요. 예, 예, 예. 소설가이고. 예, 예, 그래서 그 깊이 있는 맛을 평론을 못 봤는데 예. 신인철 평론가랑 이게 김하영 아, 평론가를 보면서 역시 이게 평론이지. 맞아. 이게 평론이지. 전 다른 평론 보면서 그래 우리 열심히 무수비네 하면 이런 평론은 우리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그러니까, 읽고 하다 보면 어, 이런 평론은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음, 음, 음. 하지만 김하영, 신흥철 평론가 정도의 대가의 평론가에 가려고 하면 아, 문학적인 거와 철학적인 걸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음, 평론은 전혀 안 올 것 같고 음, 저는 되게 편행 작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김하영 평론가가 평론을 해줬구나. 그런 생각을 레벨이, 했습니다. 레벨이 다른데요. 네. 그래서 좀 하나씩 보면은, 이게 인트로부터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전혀 몰랐는데, 이게 타이슨이 주먹을 이제 뻗고, 근데 타이슨 뭐 주먹, 뭐 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핵심은, 키워드는.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도 편혜영 작가님이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사례를 갖다 썼겠죠. 그래서 저는, 저는 아니라고. 그래요? 예. 아니 뭐 꿈보다 해몽이 강하다고 저는 보고 아니 뭐 있습니다. 평론은. 해몽이 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예. 긍정적인 쪽으로 편행 예. 작가님이 다 의도적으로 썼다. 그럼 전 소설가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평론을 하시는 뭐 김하영 평론가님도 대단하지만, 야, 소설가 역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 많이 절실하게 느끼면서. 대상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인제 하나하나 의도하고 쓴 거잖아요. 이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면서 평론을, 네. 다른 소설들 보면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편행 네. 소설가보다 저는 김일한 소설가가 훨씬 좋았어요. 디테일에 있어서는. 김일한 작가님. 김일한 작가 저는 대상을 준다면 김일한 어 작가에게 좀 아니면 김현수 작가 거. 저 아 이분들은 뭐 다 쟁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예. 이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이제 문학상 역을 했다면 무수빈님은 어느 작품이 주고 싶어요? 무수빈님이 만약에 대상을 선정한다면 여기 6작품 중에. 이게 뭐 저는 편혜영 작가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 봤잖아요. 유일하게 네. 두 번 본 작품인데, 제가 두 번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문장이 뺄 문장이 없어요. 이게 되게 짧은데, 이 소설 자체가 짧은데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근데 모든 문장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볼 때는 눈에 불을 켜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한번 한번 해 이 소설가하고 대결을 하는 거죠.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다." 근데 처음 봤을 때 그냥 술렁술렁 넘어갔던 문장들이 두 번째 볼 때는 '아, 이게 다 나름 다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네.' 근데 문장이 깔끔해요. 뭐 군더더기가 없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 이렇게 잘 쓸 수 있다고? 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다른 분들도 잘 쓰시지만, 그래서 좀 분석을 김하영 인제 평론가님 또 글을 또 보면, 새의 뭐 그런, 그리고 중간에 인제 남이 장군, 어 남이 장군 그 묘에도 가죠. 그래서 이 이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모든 여기 나온 모든 단어들은 다 의미가 있더라. 어 이런 것들.
저는 또 충격받았던 게 이 주인공이 화자가 상고 인제 졸업하기 전에 취업 은행에 취업하잖아요. 할 때 방석을 학교에 놔두고 오는데 방석이 엉덩이 모양으로 이렇게 자국이 나 있는 방석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 엉덩이 모양의 그 자국에 대해서도 김하영 김하영 평론가님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부분도 저는 이게 한번 48 쪽에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맨 위쪽 문장인데요. "오래 써서 엉덩이 모양으로 솜이 꺼진 몰골은 하얀 곡선의 바닥을 보여준다." 판매점 백화점 판매직이 된 그녀는 하면서 이렇게 "남성용 구두 매장에 배정되어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손에서는 발냄새가 났다.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낮은 곳, 자신의 엉덩이와 남성의 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추락의 하한선에 이르면 오히려 화자로서의 시선을 확보하는 안정적 위치에 다다르는 것일까?" 이거 봐 보세요. 미쳤다. 이걸 누가 발견하겠습니까? 그 엉덩이 모양이 그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닌 거죠. 하주님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이런 디테일. 아, 아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네. 느끼지만 이 김하영 평론가가 아, 역시 디테일에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봉준호 뭐 감독처럼 이런 봉태일이라고 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이 디테일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좀 평론가신 것 같고요. 맞아요. 역시 대가의 문장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네요. 아니 누가 그리고 예. 소설의 장치 하나하나를 이 평론을 보면서 네. 소설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장치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게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소설의 맞아요. 기법을 또 하나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편혜영 작가님한테보다 김하영 맞습니다. 평론가님한테 저도, 요번에는 마지막에 이제 포도맛 묘지 이 장치에 대해서는 저도 편혜영 작가가 굉장히 마지막에 좋은 장치를 썼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포도맛 묘지를 보면서 이 현대사에 대해서 또 비판을 또 가한 부분이거든요, 나름.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장치가 있었다는 건 생각은 했는데, 이거 평론을 보면서 첫 문장부터 음 마지막 문장까지 편혜영 작가의 모든 문장을 잘 디테일들을 해석을 해주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그 편행 작가의 또 하나가 요게 장치 중에 하나가 김한영 평론가도 썼지만 한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일 아래에 영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정 사진이. 맞아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최고 하층민이라고 대변을 할 수 음 있겠죠. 계급 사이로 음 학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재산 경제적인 것 빼고 학력으로 보면 최하층으로 이제 뭡니까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것도 편행 작가가 잘 장치를 만든 것 같고요. 여러 음 디테일들이 여기 우리 현대 사회를 나타내는 자그마한 장치들이 좀 음 많이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대상을 받았지 않았나? 뭐 받을 평소문학상. 만하다. 예. 네네. 그런 것 50 같습니다. 쪽에 제가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 볼게요. 다만 확실한 것은 빼어난 권투 선수와 아까 타이슨이죠. 새의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비석처럼 꽂힌 파이프 지지대에 의지하여 자라다 말고 말라 죽은 피동적 식물 이미지로 마감되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뒤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반항과 항의의 충동이 소설 도입부에서 타이슨이 처음으로 날리는 주먹을 상기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불행을 향해 내지르는 연민 어린 한 방의 발길질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평론이 끝납니다. 곱씹어 보게 되는.
문장들이죠. 정말 절실하게 공감을 했던 것 같고 이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다 봤어요 지금. 모두 봤는데 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제가 두 충이가 있다 그랬어요. 대중이 보는 시각이 있고 평론가의 시각이 있습니다. 전 둘 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둘 다 존중하고 어 그래서 모든 예술가들이 바라는 건 봉준호 감독님도 대표적이죠. 평론과 대중의 찬사, 극찬을 받는 거. 근데 보통은 한쪽의 찬사만 받기 마련이더라고요. 평론가의 극찬을 받으면 또 대중의 외면을 받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 허다하죠. 근데 이 작품을 제가 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음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별다른 감흥을 받지 못했다. 이 지점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아 한국 소설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 한국 소설은 그러니까 보통 소설을 거의 안 읽는 사람이 이 작품을 본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요즘에 소설보다 재밌는 매체도 많아요. 실제 영화나 드라마의 그런 어 과연 그거를 소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영화나 드라마의 그런 매력들 말이죠. 소설만의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걸 좀 찾아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 소설을 같이 공부하면서. 문학상을 받은 거라. 음. 그러니까 문학상 이외의 작품은 몰라도 문학상을 잡은 거라 평론가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소설을 써야 문학상을 받을. 대중성보다는 작품성을 많이 따지는 게 또 문학상이지 않습니까? 대중들은 그쵸. 재미없어 하고 지루해 할 줄 모르겠지만 작품상의 특색상 그런 것 같고, 음. 대중과 문학이 함께 찬사를 받기 위해서는 소설 영역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영상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전 항상 좀 고민이더라고요. 물론 인제 작품성 위주로 이런 모든 상징과 의미들을 다 이 엄밀하게 집어넣어서 쓸 수 있겠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재밌는가? 이게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이 소설 그래서 재밌어? 누가 봐도 재밌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설을 재밌어서 읽는 거거든요. 물론 인제 재미의 기준이 평론가들의 재미는 어떤 상징과 의미 그게 더 클 것 같아요, 비중이. 네. 대중적 재미 어 이거 어렵죠. 근데 불편한 편의점 같은 거 써야죠. 대중적 재미로 가려고 하면. 예. 근데 근데 대중적 재미도 순수 있으면서 문학하는 작가들은 음 그런 책 안 씁니다. 예, 음 나름 그게 있어서, 까오가 있어서 그런 작품들은 아주 대중성 있게는 안 음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도 노벨 문학상 받으려고는 하루키 정도가 조금 더 어 대중적이지 그게 않겠습니까? 대중적이죠. 예. 그래서 아직 못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작품상을. 그래서 둘 다 추구하면 좋죠. 대중적이면서도 깊이도 있어. 그럼 뭐 탁월하죠. 근데 그렇게 쓰기 어렵다. 누구나 절감할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 보면서. 어 네. 자 다음 작품 김현수 작가님의 진주의 결말인데요.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좀 맡았죠. 그래서 한번 이 작품을 하준 님께서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진주의 결말은, 주인공하고 범죄 심리학자 간의 관계를 조금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유진주와 그리고 범죄 심리학자 선생님이 이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네네. 그 범죄 심리학자가 그 범죄자의 그 대화나 행동이나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추적을 하는 거죠. 음. 이게 모든 게 옳은 게 아니었다는 거, 그걸 음. 조금 느꼈고요. 그 유진주와 그 범죄 심리학자 사이에, 범죄 심리학자는 많은 걸 예상을 했지만 빗나갔잖아요. 굉장히 많이 빗나갔거든요.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거는 그의 행동과 말로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이 책에서 저는 조금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문장에도 그
나오는데 57쪽에 보면 네. 근데 우리가 달까지 갈 수는 없지만 갈 수 있다는 듯이 걸어갈 수는 있다. 달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만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달까지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희망의 방향만 찾을 수 있다면 꽉 막힌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제게 그 말씀들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달을 보고 그 범죄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유진지도 굉장히 동감을 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달은 또 다른 달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그 범죄심리학자 유진주가 보았던 달은 이런 처음에 이렇게 서술로 돼 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 달에 대해서 유진주는 끝까지 이렇게 믿었는데 범죄심리학자는 그 달을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공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끝까지 그 사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져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상황에 따라 사람은 많이 그 해석하는 층위가 달라지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고요. 또 진심이라는 단어를 조금 쓴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수석에 보면 진심, 그 네. 진심이라는 게 이제 5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음, 입니다. 그 어떤 경우든 내게 진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썩 훌륭한 일이 아니다. 음, 나는 인간에게 숨겨진 진심이 따로 있을 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가 유죄이든 무죄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나는 성직자가 아니라 심리학자다. 말하자면 예수의 상처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도마의 후회란 말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직접 확인한 것만 믿는다.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보면 하물며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의 마음에서 진심을 따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진심과 그리고 진실의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아래에도 보면 유준지가 보낸 메일에도 진심 같은 건 없다. 다만 진실은 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보는 그 문장들을 보면 저는 이제 진심과 진실에 대해서 구분하는 심리학자를 좀 구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진치도 그 여기 또 59페이지 가운데인데요. 말줄임표다. 나는 가능한 거의 모든 인간들의 진심을 나의 저울에 올려본다. 이 저울의 반대편에는 사실의 세계가 놓여 있다. 지금까지 나의 저울은 누군가 주장하는 진심 쪽으로 기울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인간은 연민한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자명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인간은 쉬지 않고 헛된 이야기를 만든다. 유진주와 심리학자에 대해서 진심과 진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해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팩트, 트루, 진실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근데 이 진심에는 사실인가, 팩트, 아니면 트루의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일하고 있나,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김은수 작가의 작품에 쓰인 단어들에 조금 집중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유진주가. 네네네. 그때 아마 유진주는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 같아요. 맞죠? 네, 그 맞아. 아버지하고 살았던 집인데 그걸 불을 지르면서 방화를 하면서 그 불길을 보면서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였으면 그동안에 아버지가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카타르시스라는 게 저는 비극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카타르시스가 정화거든요, 정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다가 좋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한의에 차지 정화의 카타르시스는 느끼지 않잖아요. 그 카타르시스는 어찌 보면 반어거든요. 저는 반어라고 생각해요. 이 비극의
종말에서 아버지와의 그 어려운 삶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살았던 공간을 불 지르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 음. 어? 이 어려운 삶,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그 힘든 삶이 끝났다 이러면서 그 비극이 그 정화로 만들어주는 그런 음. 장치가 이거 불이었던 거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김현수 작가님이 역시 장편 소설도 잘 음. 쓰시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장편 소설 작가답게 많은 이야기가 역시 다른 작품에 비해서 조금 디테일도 더 있었고요. 그리고 음. 심리까지 묘사하고 아. 그리고 마지막에 방화를 하면서 그 카타르시스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들을 많이 조금 넣어놓은 작품이라고 봤습니다. 음. 무수빈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히치콕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저는 모든 영화와 모든 소설이 다 원리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읽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작품을 보게 만들면 성공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어렵거든요. 어떤 기법이 필요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야기꾼은 다르게 말해요. 진주의 결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읽고 나서 '아 원래 이런 설정, 이런 구도, 이런 이야기였구나.' 알게 되죠. 다른 사람이 썼으면 또 다르게 또 똑같은 이야기라도 다르게 전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인제 첫 번째 문단부터 시작되는 이게 하나하나의 진실이 밝혀지잖아요. 물론 모든 소설이 그렇지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이랄까. 이런 구도 너무 탁월하다. 감탄하면서 봤고요. 어떤 노련한 저는 김성욱 문학상이 기준 자체가 등단한 지 10년 이상 된 작가들한테 상을 줘요. 근데 여기 있는 작가들은 다 쟁쟁하죠.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노련함이에요. 이야기를 오랫동안 매만진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성급하거나 섣부르거나 뭐 초보적인 그런 실수 뭐 문장이든 뭐 구조든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런 작품들이 뽑힌 거긴 하겠지만 어 진주의 결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 이 작품은 이 자체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답변 아닌가. 너무 네, 탁월하고요. 맞습니다. 예. 네. 끝까지 읽게 만들어요 어쨌든. 읽게 만들고 이게 중요하죠. 스릴러 히치콕 감독의 스릴러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끝까지 보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히치콕은. 네. 근데 이부 여기도 보면은 이게 모든 작품은 하나의 어떤 끈 같은 거를 잡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선 유진주가 그럼 범인이냐? 아니냐? 유진주가 불을 왜 냈지? 아빠를 죽였냐? 안 죽였냐? 요런 의문이 들잖아요 독자로 하여금.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해요. 근데 다 읽고 나도 '유진주가 그럼 아빠를 죽였나? 안 죽였나?' 잘 몰라요. 어 이게 애매하게 처리를 해놔 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 끝까지 보게 만든다. 흥미있게 이야기를 읽게 만들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의미들 진실에 대한 결국은 인제 그걸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보면 리뷰에서 평론이 나오죠. 83 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평론가님입니다. 아 신영철 문학평론가님이 쓰신 글인데요. 첫 번째 문장을 읽어 볼게요. 김현수의 근작 진주의 결말은 서사학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서사의 경합에 관한 진지한 탐구의 결과물이다. 사건 하나가 산출할 수 있는 서사는 하나가 아니어서 복수의 잠재적 서사들이 서로 경합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전 서사학 이런 거 모르는데 이게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잠재적 서사들이 서로 경합하게 된다. 이 소설이 실제 그렇거든요. 예. 유진주의 그 서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프로파일러 심리학자의 서사가 있고 또 나름 경찰 쪽에서의 어떤 서사 그리고 병원 뭐 거기서의 서사가 있겠죠. 근데 각각의 서사가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그래서 이걸 읽어내는데 너무 좋았고 근데 87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이죠.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만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서 인제 또 인제 신현철 평론가님께서 이제 풀어내시는 거죠. "삶은 이야기로 이루어진다. 이야기라는 장치 없이는 삶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야기란 지울 건 지우고 남길 건 남기는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그런 것이 진실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음. 그래서 88, 89 쪽에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쓰시는데 음 맨 마지막 문단 그래서 "성급하게 창궐하는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소설은 유진주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이야기의 위력과 무력을 30년 동안 고민한 어느 작가의 답변이다."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음. 이건 이야기가 서사의 경합이 일어나는 그런 것인데 정말 잘 썼어요. 예. 근데 이게 뭐 좀 대중적인 언어로 이걸 좀 필터링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거냐면 영화 중에서도 그런 게 있죠. 어 제목을 까먹었다.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하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당사자들마다 다 다르게 증언을 해요. 응. 음.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죠. 다 다르게 증언을 하고 그럼 누가 진실이냐. 근데 각자의 진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맞는 거죠, 각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케이스 많죠. 뭐 친구끼리 싸우거나 뭐 하여튼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이 소설은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이 나요. 내가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어떤 진실도 달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달의 한 표면은 사람마다 각자 다른 달을 보고 있죠. 근데 다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를 자기 반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지 않나. 그래서 이 소설은 주제 자체가 워낙 탁월해서 이 주제는 되게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주제 자체가. 네. 그래서 되게 보편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고 제목도 진주의 결말이에요. 그럼 진주가 갖고 있는 진주 스스로의 결말이 있을 거고 다른 이가 보는 진주의 결말이 있을 텐데 그럼 불을 왜 냈냐? 불을 낸 거 자체는 되게 나쁜 짓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겠지만 진주의 입장에선 또 이해가 돼요. 아까 카타르시스 얘기하셨는데 정화. 진주의 맥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 어. 그래서 많은 감동을 좀 받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뭐 김윤수 작가님이 진주 결말은 좀 여러 저기 생각들을 많이 또 주더라고요. 네네. 68, 69 페이지를 읽어가면서 아버지가 글을 지을 때 지우라고 문장들에 글을 그으면서 아. 말한다. 맞아, 그러니까 너는 맞아.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고 맞아. 생각이 뭐 밀줄들을 긋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유진지가 이제 선생한테 그 심리학자도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까? 인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 모두가 잘 될 거라 희망이 부풀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 실족은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혼돈 속에 쌓여 있다. 혼돈이라는 용어를 이제 이야기를 가면서 김연수 작가가 우리의 실존적 문제들을 또 이제 적어 놨거든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개인 전 이제 편혜영 작가하고는 좀 달리 등장인물이 적잖아요. 음. 유진지와 그리고 심리학자 두 명이잖아요. 음.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이제 아버지와 PD가 있기는 한데 음. 그럼 심리학자랑 유진지의 대화 그리고 그 서로의 특히 이제 유진지의 내적 갈등에 대한 심리 묘사들 그런 것들을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든 생각할 수 있고 그 실존적인 문제들을 잘 풀어낸 소설이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대상을 주고 싶더라고요. 어. 여기에 저는 이제 실존적인 걸 소설에는 한 개인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제 소설의 기준에서는 사회 현상만 나열하고 설명하고 그냥 각자의 독자에게만 해석을 하게 해주는 소설도 좋은 소설이지만 이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실존적인 고민을 그 심리를 내적 갈등들을 잘 이제 서술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이런 김윤수 작가의 음. 실존적인 이런 단편이 좀 좋았고 여기 유상문학상으로 갔어야 됐나. 유상문학상보다 음. 유상문학상이나 여기가 조금 실존적인 고민들이 좀 많죠. 그쪽 아, 소설들이. 예. 그쵸, 예.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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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소설 김윤수 작가님 소설 되게 잘 읽었고요. 음. 김윤수 저는 이제 한국 문학을 많이 접해 보지는 못했지만 음. 이번 작품들을 읽으면서 김일한 작가랑 그리고 김윤수 작가님 소설들을 조금씩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 했었습니다. 어, 확실히 저도 여기 6분의 작가님 나오지만 편혜영, 김현수, 김혜란 작가님 좋아합니다. 이 3분. 이전부터 제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상도 이미 많이 받으셨어요. 이상문학상, 젊은 작가상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라 음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이 3분들이 앞에 인제 배치가 되어 있으셔 가지고 제가 할 말이 예, 좀 많습니다. 3 작품씩 가기로 했으니까 예, 김혜란 다음, 작가님. 예, 김일한 작가님 가겠습니다. 김혜란 작가님도 할 말이 좀 많겠죠? 아, 상대적으로? 근데 김일한 작가님, 이 첫 번째, 두 번째 소설은 네네. 조금 장치들도 많고 평론 자체가 굉장했거든요. 아. 맞죠? 근데 네네. 이제 그 다음 김일한 작가님부터 쭉 가는 거는 괜찮 크게 어려움, 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김일한 왜냐면 수 마 작가는. 말이 할 말이 많으면 순서를 바꾸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김혜란 작가님의 홈파티라는 단편이에요. 저는 김혜란 작가님 이게 믿고 보는 작가가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이름만 보고 '아 이거 김혜란 작가님이 썼다고?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그냥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이건 무조건 재밌다. 무조건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보기 전부터. 근데 실제로도 보면서도 감탄했고 김혜란 작가님의 장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문장이 탁월해요. 문장 감각이랄까? 문장을 쓰는 센스가 정말 탁월합니다.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하나하나의 그런 문장력이라고 하죠. 정말 뛰어나시고요. 그 홈파티는 제목처럼 우연히 어떤 그 이제 중상 상류층이라고 해야겠죠. 상류층의 어떤 홈파티에 참석하게 된 성민과 그리고 이연과 성민. 이연은 그 배우고요. 네, 이연과 성민의 그 이야기입니다. 네,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 상류층의 어떤 허위, 어떤 가식, 그리고 그들의 어떤 뽐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것들. 그래서 묘한 긴장감, 음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좀 되게, 되게 심리적인 그런 그러니까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또 중요하고 그런 소설이었어요. 어 하주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기 소설 안에 보이체크가 아, 나왔잖아요. 예, 연극. 보이체크에 대해서도 또 좀 알아보니까 결국은 이 소설을 또 돋보이게 하는 장치더라고요. 맞아요. 보이체크 자체가 이제 사회극이던데 이거하고 비슷하던데, 그러니까 그 보이체크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입니다. 완두콩만 먹고 그런 어, 극한의 상황을 몰아붙이고 끝내는 정신 이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자기의 연인을 살해하게 되고, 음. 그래서 이게 작가가 저기 비인어가 썼는데 가난하고 억압받는 하층민에 대한 동정심을 나타낸 거거든요. 어. 하층민에 대한 억압.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현도 어찌 보면 가난한 연극 배우지 않습니까? 음. 가난한 연극 배우인데 우연치 않게 이제 후배의 그거 초대로 이제 그 상류층의 사회에 소위 뭐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가서 음, 음, 여기 아니지만 이제 그런 그 상류계층들이 있는 아마 한남동이나 맞죠? 음, 그런데 가서 이제 저녁을 먹게 되죠. 음. 저녁 맞나요? 예, 아, 예, 그런 식사를 것 같아요. 하게 전혀. 되는 예, 건데, 식사, 예, 예,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하는 대화 자체가 저는 이게 문화라는 게 최근에 든 생각도 하나 있는데 특히 이제 돈을 수입이 전문직이나 아니면 수입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를 너무 소비적인 측면으로서 많이 얘기하잖아. 가십거리로. 음, 여기 보면 자기 뭐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했던 얘기고 뭐 미술품이든 그 다음에 찻잔 자찬 이연도 찻잔을 봤잖아요. 맞아요. 찻잔. 초대한 분의 찻잔 그러니까 좀 다르네 이 집은 그런 자기의 저기 뭐냐 가시욕이죠. 소비 맞아요.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데 음, 문화를 우리가 함께 만약에 이제 보이체크 연극을 대해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뭐 고도를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든 뭐 비극 얘기를 하든 그런 우리 지금 현재 대화를 나누시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음, 나는 뭐가 좋았어 보이체크에 보이체크 너 그런 분위기가 좋았어 뭐 이런 디테일하지 않으면서 그런 음, 그 문화를 나는 이런 문화를 음. 소비하고 있어. 연극을 자주 보러 가, 미술을 보러 가. 난 이런 찻잔을 갖고 있어. 맞아, 맞아. 이런 문화를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일한 작가가 일침을 간 것 같고요. 음, 문화는 소비하는 게 아니다. 음, 같이 누구나 남녀노소 향유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향유보다 소비의 측면이 강하고 현대 특히 여성이든 남성이든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가시욕으로 조금 많이 지적 허세나 아니면 음, 자기의 경제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문화를 소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소설로 또 봤고요. 음, 극중에 보이체크가 나와서 보이체크에 대해 아시는 분이 이 홈파트를 읽게 된다면 김일한 작가가 이래서 보이체크라는 저기 그 희곡을 넣어놨구나. 그리고 이연의 내적 갈등가 그리고 아까 무수비님도 말씀했듯이 김일한 작가가 다른 요게 6작품과 달리 그 문장력이 굉장히 아, 빛났습니다. 어, 빛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김현수 작가 같은 경우는 실천적인 고민의 문장들을 조금 많이 줬다고 하면 김일한 작가는 여성 작가답게 뭐 단아한 안정감, 서사적 윤기, 무심한 듯 까다로운 관심 뭐 이런 언어 유희들을 진짜 그래요. 써가면서 문장을 좀 아름답게 돋보이게 다른 음, 작가에 대비해서 문장 아름답다 이 사람 음, 그래서 문장을 한번 이분의 문장을 한번 계속 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음, 김일한 작가의 작품들을 뭐 단편들을 조금씩 시간 날 음, 때마다 한 편씩 보고 있어요. 음. 근데 확실히 제가 봤을 땐 김혜란 작가님은 그 2002년에 대산 대학문학상으로 등단하셨다고 하는데 그 초기 작품들이 저야 더 좋았어요. 그때가 이분의 절정기 아니었나 제가 봤을 땐. 그땐 정말 신선했거든요. 신인다운, 대학생다운. 거의 이때가 거의 20대 초반일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등단이 빨랐고. 2002년이요? 2002년. 예. 2002년이면 79년생이니까 김일한 작가가 되게 우리 젊은. 10대 초반이네요. 예, 그죠. 이분 천재예요. 그러니까 천재형 작가예요. 탁월한 재능이 있고 이분이 아마 한예종인가 뭐 극작가 예, 어떤 예, 맞아. 그런. 출신이에요. 예. 거기서 원래 자기 전공도 아니잖아요, 소설이. 근데 예. 과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소설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탁 천재형입니다. 124쪽에 보면 작가 노트에 나오는데 언젠가 연극 관련 단편을 쓰고 싶었다. 연극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한때 그것에 충분히 몰입하지 못한 기억 때문이었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작가한테도 미진의 기억이라고 본인이 쓰셨는데 그래서 이런 단편을 쓰게 됐다. 저는 이거 읽기 전에도 여기 연극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 경험을 연극과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좀 욕망이랄까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전 김연한 작가님이 쓴 연극이나 혹은 영화 그 대본 시나리오 또 보고 싶어요.
언젠가 써주셨으면 좋겠다. 잘 쓰실 것 같거든요. 그걸 원래 그렇죠. 공부하셨으니까. 그리고 125쪽의 아래 보면 되게 독특한 얘기가 나오는데 언젠가 한 외국 기자가 내게 현대 동양 소설과 서양 소설의 차이에 대해 물은 적 있다. 그때 나는 잠시 고민하다 내게 소설가는 세대나 국적이 아니라 그가 산문적 충동이 강한 작가인가, 운문적 충동이 강한 작가인가로 나뉜다. 그리고 나는 대체로 후자의 소설가들에게 매혹되어 온 편,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운문적 충동이라는 건 시예요. 어. 근데 그래서 좀 김연아 작가님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이런 문장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인제 김연아 작가님의 초기 단편들 보면 정말 운문적으로 시처럼 쓰셨거든요.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127 쪽에 보면 강지 문학평론가님이 이 작품을 해설을 해 주셨는데 한번 첫 번째 문장을 읽어 볼게요. "2000 년대를 돌아볼 때 20대 청년들의 수치와 명랑의 세목을 그려내는 데 있어 김애란을 따라올 작가는 없다. 당시 상당수 작가가 고시원, 단칸방, 편의점 등을 배경으로 88만 원 세대라 칭해졌던 청년들의 그림자를 그렸다. 하지만 김애란 소설이 보다 특별했던 점은 거주 공간이나 물질적 소유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계급적 격차 너머를 짚어내는 날렵한 시선에 있었다." 인용문이 나오죠. "요즘 계급을 나누는 건 집이나 자동차 이런 게 아니라 피부하고 치아라더라." 요런 거. 문장의 통찰력. 오롯이 김애란만의 것이었다. 이런 부분만 봐도 김연한 작가님의 어떤 센스랄까? 문장 센스도 있으시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냥 소설가마다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을 뽑아낼 수 있는 음 그런 센스. 그래서 128 쪽에 보면 "팬데믹 이후의 현실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감각을 구조해 낸다."고 해요. 요즘의 소설들을 보면. 음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이 맞물려 돌아가며 소속감과 우월감을 재생산하는 현장을 탐사한다. 어떤 파열의 순간에 도달한다." 이런 소설이라고 설명을 하시죠. 저도 공감하고 정말 맞는 말이고 근데 홈파티를 보면서 그런 파열의 지점들이 처음에는 그냥 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인제 읽으면서도 좀 약간의 인제 불안감이 들었죠. '언젠가 터지겠지. 뭔가 균열이 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이런 소설은 어쩔 수 없죠. 어 너무 평화롭게만 가면 소설이 아니니까요. 음. 그래서 역시나 읽다 보니까 인제 이 상류층과 인제 균열의 순간, 파열의 순간이 뒤로 갈수록 그게 극명하게 치달아가고 그런 걸 보는 상류층 어떻게 보면 이건 주제는 뻔할 수 있어요. 상류층의 허위, 허식, 허례, 가식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소설이니까요. 네. '잘 썼다.' 그런 부분들. 근데 다만 좀 그런 부분들을 이게 약간 인제 미묘하게 인제 가다가 인제 뒤로 갈수록 그게 좀 두드러지는데 저는 좀 더 그 파열을 좀 더 그 틈이랄까? 파열의 틈을 좀 더 벌렸으면 어땠을까? 좀 더 좀 극단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시선에서 예 그런 그러면 생각들. 장편으로 갈 것 같아요. 중편, 어 중편. 너무 하면 장편 속에서 해야 된다 보니까 이게 원고지 매수가 정해져 있으니 다른 장편이 작가가 된다. 네. 예, 중편까지 가능합니까? 음. 늘리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보이 체크를 넣은 것 같고 아. 보이 체크가 나타나는 게 계획 간의 갈등이거든요. 어찌 음. 보면. 음. 예. 그래서 극 중에 보이 체크를 이렇게 책을 하나 삽입한 것 같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보니까 가방이 있잖아요. 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가방. 가방이 이제 가려준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한 아 끼는 맞아요. 그 굶어도 가방 음, 몇 쪽인가요? 명품 잠깐만요. 가방을 사는 그 아이들 얘기 120쪽이에요. 나오죠. 예. 120쪽 예. 보시면 그게 꼭 중간인데 음. 음 120쪽 그게 두 꼭 번째 그 문단. 아이들의 철없거나 허영심이 세거나 금융맹이 아니라요. 제 생각에는 하면서 밥이 남이 안 보는 데서 혼자 먹거나 걸을 수 있지만 옷은 걸을 수 없으니까 음. 그나마 그게 가장 잘 가릴 수 있는 가난이라 여겨서 그런 것 같아요, 가방으로. 음.
이거 보면서 젊은 사람 지금이 현실을 신랄하게 또 비꼬은 것 같더라고요. 음, 어쩔 수 없이 그 고아원에서 나와서 저기 주거를 저기 보통 이제 주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주거를 만들어야 이제 되는데 그런 500만 것보다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죠. 예, 가방을 산다는 건 또 음, 어찌 보면 전 이해했어요. 이거 보고 음, 아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솔직히 저는 이제 상류층 여기 다르지 않게 야, 그 명품 옷 그 남에게 보여주려고 애들이 '야, 왜 집을 사지? 500만 원으로 명품 가방을 그렇죠. 샀을까?' 저도 이 상류층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김연아 작가님이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아, 네, 독자들도 여기 인제 나오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근데 여기서 인제 그 아이들을 대변해서 네, 이연이 얘기를 해 주잖아요, 지금 방금 읽으신 부분. 예, 이게 맞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강렬함, 아유, 이게 강렬했습니다, 이거. 독자도 때리거든요. 어 그리고 본인이 알지 못하면 이거 못 어 쓰거든요. 또 그쵸, 다른 그쵸. 시선으로 봐야 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드는 게 소설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반적인 대중이 생각하면 왜 저렇게 생각, 우리 극중에 보면 이제 이 맞아요. 전문직 의사나 말하잖아요. 음음. 왜, 그래, 집이나 마련하지, 주거지나. 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고. 음.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이 자기 음. 외모나 음. 아니면 치장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가방을 먼저 사지 않았나. 밥은 맞아요. 굶을 수 있어도 음. 밥은 이 사람이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음.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 사람은 어떤 정도의 위치는 되겠구나. 이래 음. 판단하는 걸 보면 맞아. 그 소설가라는 음. 직업이 굉장히 사회 다층적으로 그 사람의 심리와 그리고 그 사람의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가에 대해서 깊게 파야 되는 사람이지 않나. 무수부님 맞죠? 무수님도 음. 우리 깊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잡지들 가지고. 지금 이 에피소드, 이 가방 네. 명품 가방 에피소드, 이게 정말 탕월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네.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소설이 또 살았죠. 야, 이런 맞습니다. 관점. 저 이거 보고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었으니까. 놀랐습니다. 예, 어. 결정적이고 그다음 보이체크 얘기하는 거하고 뭐 음음음. 평론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보이체크의 보이체크도 반격에서 좋은 소재였고, 그러니까 소설가는 이런 센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요거를 어떻게 잘 연결해서 요런 식의 사건, 네. 등장인물들 딱 내세워서 쓰면 되겠다. 요런 구도가 딱 머릿속에 그려졌던 것 같아요, 김연아 작가님은. 네. 이런 부분 많이 배웠습니다, 읽으면서도. 아, 요런 네. 소재, 아, 요런 에피소드, 잘 정리해서 쓰는 거. 어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딱 그래도 한 네. 시간 맞췄습니다. 예. 그래 네. 가지고 인제 전반 세 작품 했고, 인제 이후에 잠깐 쉬고 새 네. 작품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감사합니다.